그 자리는 원래 내 자리였어. 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 저는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니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계속 소리쳤어요. 원래 자기 자리였다면서요. 제가 자기 자리를 뺏었다고 모든 걸 가로챘다고 하더라고.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동료들의 당황한 표정, 이미 경 과장님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강민준의 굳은 얼굴까지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걸까? 정말로 제가 잘못한 게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막내자로 태어난 늘 숨어서 살아야 했던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건지, 그리고 왜 언니는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건지, 이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한소희라고 자기 소개를 제대로 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항상 누군가의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한성성 회장의 딸이지만 혼외자로 태어난 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저를 그냥 청소 아주머니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 집으로 들어왔지만 저는 늘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본처인 새어머니와 언니 눈누를 보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 정체를 드러내면 안 되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회사로 향하는 길은 늘 조용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오기 전에 청소를 마치고 아버지 사무실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냈습니다. 아버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언니만 있고 저는 없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딸이의 하나뿐인 집안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숨겨진 딸이었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아침이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셔서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고에서 청소용품을 정리하면서 우연히 들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3개월 안에 강성그룹과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한 성산업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져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때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늘 그렇듯 저를 못 본 척하면서 아버지께 다가갔어요. 아버지는 급하게 전화를 끊으시고 언니에게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소식이 있다고 언니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셨습니다. 언니가 의아하면서 무슨 말씀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정략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강성그룹 차기 회장과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 하시면서 언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창고 문턱 사이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언니가 부럽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니가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언니는 떳떳한 정열로서 자유롭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정략 결혼을 해야 한다니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싶었어요. 저 같은 혼외자와는 달리 언니에게는 선택의 여지라도 있을 테니까요. 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고, 더군다나 상대방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답답한 듯이 한숨을 씻으면서 지금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언니 대신 그 결혼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지만요. 저는 그저 숨어서 살아가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제 방에서 혼자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의 작은 소망이었죠. 책상 서랍에서 경영학 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남들 몰래 공부해온 것들이었어요. 언젠가는 아버지 회사에 정말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영어 회화 테이프도 들으면서 혼자 공부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정말로 그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막연한 꿈 같은 생각이었죠. 하지만 운명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일이 정말로 현실이 될 줄이야. 다음 날 아침에도 똑같이 일찍 나와서 청소를 했어요. 아버지는 더 일찍 오셔서 또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강성구로 회장님과 통화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약혼식 날짜를 정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걸레질을 하면서 아버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한 달 후에 약혼식을 올린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결혼식은 그 석 달 후에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일정에 놀랐어요. 그날 오후에 언니가 친구들과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강성구로 마들의 대한 소문 말이에 절은 발이의 지적장애까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확실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언니는 완전히 기갓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어요.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혼외자로 태어나 평생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저였으니까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에 언니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언니가 제 방에 온 건 말이에요. 언니가 울먹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그 결혼을 할 수 없겠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언니에게 솔직한 마음을 말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안다고 회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입니다. 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거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만약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가 대신 탈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언니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 말도 안 된다고 자기도 싫은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고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림자 같은 존재였으니까 언니는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반대해도 결국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저는 언니가 정말로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약혼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오는 날, 저는 처음으로 강성그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결혼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거든요. 아버지 서재에서 몰래 신문 스크랩을 뒤져보니까 강성그룹은 정말 대단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강민준이라는 차기 회장에 대한 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뒷모습이나 멀리서 찍은 사진만 있을 뿐이었어요. 얼얼이 제대로 나온 사진은 단 한 장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숨기는 것 같았어. 그날 오후에 언니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까 언니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친구가 강민준에 대한 소문들을 더 자세히 알아봤다고 하는 것 같았어.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절음발이가 맞냐고 지적장애는 어느 정도니 하고 말입니다. 친구가 대답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더욱 심각해 보였어요. 휠체어를 탄다는 소문도 있고 말을 거의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과연 그런 소문들이 사실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그분도 얼마나 힘드실까 싶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에 아버지가 급하게 어디론가 나가셨어요. 강성구로 회장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나가신 후에 몰래 서재로 들어가서 강민준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처리운 뭉치 속에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 강민준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필이 있었거든요. 나이와 함격 정도만 적혀 있었는데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워낙 정보가 적어서 실제로 어떤 분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새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서재에 있는 걸 보시고는 화를 내셨더라고요.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분수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급하게 사과드리고 나왔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에 언니가 또 친구들과 만났어요.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근처에서 들었습니다. 친구 중 하나가 강민준을 직접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멀리서였지만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도 확실하지는 않다고 했어요. 워낙 멀리서 본 데다가 보안이 원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 그저 휠체어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는 것만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 절망했어요. 결혼식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언니를 위로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도 강성그룹 며느리가 되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강민준이 소문대로 장애가 있는 분일까요? 정사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소문만 무성을 뿐이었거든. 하지만 언니는 그 소문들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혼외자로 태어나 평생 차별받으며 살아온 저로서는 소문에 대한 편견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진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약혼 식사일 전 아버지가 강성구름에서 받아온 자료를 보게 됐어요. 하지만 거기에도 강민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회사 관련 서류들 뿐이었어요. 정말 신비에 쌓인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 한 장도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언론에 공개되는 사진들도 모두 뒷모습이거나 멀리서 찍은 것들 뿐이었거든요. 마치 일부러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약혼식 이틀 전 언니의 상태가 심각해졌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새 울기만 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언니를 달래려고 애쓰셨지만 소용없었어요. 언니는 계속 결혼할 수 없다고, 차라리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답답해 하셨어.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언니가 이런 상태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회사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고, 언니가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아버지 입장도 이해가 됐거든요. 하지만 정작 강민준은 어떤 분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천문만 무성하고 실체를 알 수 없는 분이라 더욱 궁금했어요. 약혼식 전날 밤 언니가 제 방으로 왔어요. 얼굴이 통통 부어 있었고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언니가 제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못하겠다고, 내일 약혼식에 나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언니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소문일 수도 있다고, 만나보면 생각보다 좋은 분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고개를 저으며 절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언니가 갑자기 제게 부탁을 했어요. 만약 자기작의 약혼식에 못 나가게 되면 저라도 가족들 앞에서 사과해 달라고 하더라고.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언니가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표정을 보니까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거든요.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언니가 설마 정말로 도망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언니의 약혼식이고 우리 가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거든요. 창밖을 보니까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침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약혼 식단이 마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집안 분위기도 수선했어요. 오늘이 바로 언니의 약혼식이었으니까요. 새어머니는 새벽부터 분주하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언니 드레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헤어십과 메이크업 시간을 확인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일찍 나가셔서 약혼식장 최종 점검을 하러 가셨어요. 저는 조용히 부엌에서 식구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뒤에서 돕는 역할이었죠. 언니는 아침도 거의 드시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새어머니가 몇 번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헤어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가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새어머니가 급하게 언니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셨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서 열쇠를 가져와야 했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언니가 없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고 침대는 그대로였어요. 언니 옷장을 확인해 보니까 여행 가방과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새어머니가 편지를 읽으시더니 주저앉히셨습니다. 언니가 도망간 거였어요. 편지에는 이런 결혼은 할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외로 떠난다고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 순간 온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새어머니는 누름을 터뜨리셨고 급히 연락받고 돌아온 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어요. 약혼식이 2시간 후인데 신부가 사라져버린 거였거든. 아버지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서 언니를 찾아보라고 하셨지만 소용없었어. 이미 새벽에 집을 나간 것 같았거든요. 공항이나 기차역을 확인해봐도 큰 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 아버지가 얼마나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시는지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회사가 망할 위기에서 겨우 잡은 기회였는데 이렇게 될 줄이야. 강성그룹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신부 측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결심이 섰어요. 예전에 언니에게 말했던 그 말이 떠올랐거든. 제가 대신할 수도 있다고 했던 그 말이요.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다가갔어요. 아버지가 전화를 끊으시고 한숨을 깊게 쉬고 계실 때였습니다.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대신 가겠다고, 언니 대신 약혼식에 참석하겠다고 말입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저를 보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표정이셨습니다. 저 같은 혼외자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냐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성그룹에서는 한 회장의 딸이라고만 알고 있을 테니까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언니만큼 못하다고 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새 어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분수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함부로 나서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잠깐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약혼식장에서는 연락이 또 왔어요.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강성그룹 사람들도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침내 결정을 내리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소위가 가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새어머니는 반대하셨지만 아버지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급하게 준비가 시작됐어요. 언니용으로 준비된 드레스를 제가 입어야 했는데 다행히 체형이 비슷해서 큰 부리는 없었습니다. 헤어샵에서 급하게 나와주셔서 간단하게 머리도 손질했어요.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거울을 보니까 평소에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예쁘게 꾸민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약혼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루만 버텨달라고 정식 결혼은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하시더라고. 일단 약혼만 성사시키면 강성그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를 지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비록 코내자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 약혼식장에 도착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한성산업 직원들도 있었고 강성그룹 관계자들도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와서 말하더라고요. 강성그룹에서 신랑이 도착했다고 곧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약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음악이 나오고 제가 입장하는 순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지만 제 눈은 오직 한 곳만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앞에 서 있을 신랑 강민준을 향해서요.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킬체도 없었고 젊은 바리도 아니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가 똑바로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강민준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맑고 깊은 눈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적장애는 커녕 누구보다 총명해 보이는 눈빛이었어요. 제가 그에게 다가가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소문들이 돌았을까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왜 자신을 숨기고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강민준도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마 예상했던 신부와 다른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당황스러웠겠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놀라움보다는 호기심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약혼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강민준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약혼식이 끝나고 강민준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숨어서 청소나 하던 제가 지금은 강성그룹 차기 회장이 약혼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강민준도 말없이 안 잡혔었어요. 가끔 저를 힐크 보시는 게 느껴졌지만 먼저 말을 거시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인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강민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큰 집이었거든요. 드라마에서나 봤던 그런 대저택이었어요. 정원도 넓고 집도 엄청 컸습니다. 역시 강성그룹 회장 아들의 집다웠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더욱 놀라웠습니다.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곳곳에 예술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런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민준이 저를 거슬러 안내하시더라고요. 소파에 앉으라고 하시면서 음료수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는 제 맞은편에 앉으셔서 저를 바라보시더라. 그 눈빛이 너무 깊어서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 강민준이 입을 여셨습니다.
먼저 오늘 일에 대해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나와 주어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괜찮다고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강민준이 고개를 저으시면서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나서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정작 소문과 다른 모습이셨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글어봤습니다.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냐고, 왜 그런 소문들이 돌고 있는 거냐고 말이에요. 강민준이 잠깐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고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왜 그런 일을 하셨냐고 물어봤습니다. 멀쩡한 분이 왜 장애인인 척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강민준이 한숨을 씻으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하시더라고. 특히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여자들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진짜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장애인인 척하고 숨어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남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아무도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슬프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었거든요. 저도 혼외자로 태어나서 세상이 편견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강민준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강민준이 갑자기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왜 언니 대신 나왔냐고, 정말 가족을 위해서 했냐고 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어요. 저놈만 듣고 함부로 판단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어떤 분인지 직접 만나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때 강민준이 일어나셔서 어디론가 가시더니 사진차를 들고 오셨어요. 자신을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사진첩을 펼쳐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다 들어있었는데 모든 사진에서 강민준이 멀쩡한 모습이었어요. 운동하는 사진도 있고 해외여행 간 사진도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 사진도 있었어요. 특히 운동하는 사진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조용도 하시고 테니스도 치시고 골프도 치시는 모습들이었거든요. 장애인과는 정말 거리가 먼 모습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분이셨어요. 강민준이 말씀하시길 이 사진들은 가족들만 볼 수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밖에서는 절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도 필체를 타고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연기를 하실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왜 저에게는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도 결국 돈 때문에 접근한 사람 중 하나일 텐데 말이에요. 강민준이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르다고,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낸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소문을 듣고도 편견을 갖지 않고 직접 만나려고 한 것도 대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아버지를 도우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강민준이 저를 그렇게 봐주시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강민준이 제게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결혼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 회사를 살릴 수 있고 강민준이 가족들의 결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부는 아니고 계약 결혼 같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서로의 사생활은 간섭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부부 역할을 하자고 했습니다.
1년 정도 후에 조용히 이혼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사실 이상한 결혼이긴 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 회사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준도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강민준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절대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고 그저 서로 도와주는 관계로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제가 머물 방을 안내받았는데 정말 넓고 예쁜 방이었어요. 침대도 크고 화장대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방 중에서 가장 좋은 방이었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루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림자 같은 존재였는데 오늘은 강성구름 며느로리가 되어 있었어요. 마치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강민준이 좋은 분 같았지만 여전히 낯선 사람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결혼식을 올린 지 일주일 후 저는 강성그룹에 취직하게 됐어요. 강민준이 제안한 거였는데 집에만 있으면 심심할 거라고 회사 일도 배우면서 사회 경험을 쌓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강민준이 아내라는 건 비밀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떨리더라고요.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한 모습이 낯설었어요. 지금까지는 청소복만 입고 다녔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직장인 복장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강민준이 아침 식사를 함께 하다고 하셨어요. 신혼부 부처럼 보이려면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식탁에서 마주 앉아 있으니까 어색했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강민준이 회사에서 주의할 점들을 알려주셨어요. 절대로 결혼 사실을 밝히면 안 된다고 그냥 신입사원 한 소위로만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약혼식에 참석한 분들은 모두 임원급이라 일반 직원들은 제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임원들도 비밀 유지를 약속했다고 하시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강성그룹 본사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건물이 엄청 크고 높았거든요. 로비도 넓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어요. 제가 배정받은 부서는 기획팀이었는데 이미 경 과장님이 직속 상사라고 하더라고. 나이는 25살 정도로 보였고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이미경 과장님이 저를 보시니 첫 신상부터 별로인 것 같았어요. 대학은 어디 나왔냐고, 경력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경영학과를 졸업했지만 경력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요즘 신입사원들은 실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배가 없는 사람들은 비록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궁금하다는 눈빛이셨습니다. 팀원들에게 소개를 받았는데 다들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어떻게 강성구로 배 들어왔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저도 사실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 들어왔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저도 사실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 들어왔는지 몰랐거든요. 첫날부터 일이 많았. 이미경 과장님이 복사할 서류들을 잔뜩 주시면서 오늘 안에 다 끝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커피도 타오라고 회의실 청소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시키는 일을 했어요. 복사도 하고 커피도 타고 청소도 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저를 보면서 수근거렸어요. 신입사원이 저런 일만 하는 게 맞냐고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점심 걔네 혼자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다른 부서 직원들이 제 옆에 앉았어.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내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한소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분명히 뭔가 뒷배경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강성그룹도 아무나 뽑는다고 비아인양거렸습니다. 저는 밥맛이 떨어져서 일찍 자리를 떠났어요. 오후에는 더 힘들었어요. 이미 경 과장님이 중국 회사와의 계약서를 번역하라고 주시더라고요. 중국어를 할 줄 아니하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할 줄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혼자 공부해서 중국어를 꽤 잘했거든요. 언젠가 아버지 회사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배웠던 건데 이렇게 써먹을 줄 몰랐어요. 계약서를 번역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번역을 마치고 이미 경 과장님께 드렸는데 놀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잘했다고 중국어를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독학으로 배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은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번역은 잘했지만 다른 업무 능력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을 시킬 테니까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강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날 회사는 어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조금 힘들었어요. 강민준이 제 표정을 보시고는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혹시 누가 괴롭히냐고 힘든 일 있으면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었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 강민준이 회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일은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중국 투자자들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번역한 계약서가 그 미팅과 관련된 건지 궁금했어요.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어요. 회사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이미 경 과장님 같은 분들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비리로 코너애자로 태어나서 숨어 살자지만 저도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이미 경 과장님께 인사드렸는데 오늘도 할 일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국 투자자 미팅 준비를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전 중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내일 엘리베이터에서 강민준을 마주친 것. 약혼식이 의로 더 이상 장애인 연기를 하지 않으셔서 당당하게 걸어 다니고 계셨어요. 하지만 일반 직원들은 제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저희는 서로 모르는 척해야 했어요. 강민준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주변 직원들 눈에는 그냥 차기 회장님과 시입사원이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 순간이 참 이상했어요. 남편을 모르는 척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강민준이 제 근처 테이블에 앉으셨어요. 일반 직원들은 제 정체를 모르니까 차기 회장님이 그냥 우연히 근처에 앉은 것으로 생각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강민준이 제게 회사 생활이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저는 솔직하게 좀 힘들다고 특히 이미 경 과장님이 저를 못마땅해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강민준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이미 경 과장에 대해 아는 게 있다고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사내 정치를 좋아하고 신입사원들을 괴롭히기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견딜 수 있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강민준이 웃으시면서 대단하다고 자신이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서로 모르는 척 해야 한다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오후에 중국 투자자 미팅이 있었는데 저도 참관할 수 있었어요. 이미 경 과장님이 통역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해서 대의 가신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구경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팅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통역사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중국 투자자들은 영어를 잘 못해서 의사소송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나섰어요. 제가 중국어를 할 수 있다고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경 과장님이 놀라시면서 정말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자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중국어 통역을 성공적으로 거친 다음 날 강민준이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는데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떨렸어요. 강성으로 회장 부인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거든요. 덕은 다 나. 저는 혼외자 출신에 갑작스럽게 며느리가 된 사람이었으니까 어떻게 보실지 걱정이 됐습니다. 강민준이 걱정하지 말라고 어머니는 좋은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까다로운 면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예절이나 교양 부분에서 꼼꼼히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주말에 강민준 어머니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집이 정말 컸는데 저희 신혼집보다도 훨씬 큰 저택이 있어요. 정원도 아름답고 집안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웠어요. 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생각보다 젊어 보이셨어요. 품이 있고 우아한 분이셨지만 눈빛이 예리였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후져보시는 시선이 느껴져서 긴장했어. 인사를 드리니까 어머니가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차를 직접 우려서 대접해보라고 하셨어요. 며느리라면 차 대접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다행히 제가 혼자 살면서 차 우리는 법을 배워뒀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차를 우려서 어머니께 올렸는데 한 모금 드시고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꽃꽂이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실에 꽃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어머니가 직접 가져오신 것 같았어요. 며느리라면 집안 꾸미는 일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꽃꽂이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책에서 본 그림들을 기억해서 최대한 예쁘게 꽂아봤습니다. 색깔 조합도 신경 쓰고 높낮이도 맞춰서 정성껏 했어. 꽃꽂이를 완성하니까 어머니님이 신기한 표정으로 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잘했다고 누구에게 배운이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독학으로 했다고 책을 보고 따라 해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님이 흥미로 하시면서 다른 것도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피아노를 치라고 하셨어요. 간단한 혹이라도 좋으니까 쳐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었어요. 어릴 때 집에 피아노가 있었지만 언니만 레슨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언니가 연습하는 걸 보면서 몰래 따라 해본 적이 있음. 조심스럽게 피아노 앞에 앉아서 기억나는 곡을 쳐봤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클래식 곡이었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감정을 담아서 연주했습니다. 연주를 마치니까 어머니님이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정말 독학으로 배웠냐고 손가락 움직임이 제법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다른 질문들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 평소에 뭘 하며 지내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영학 책도 읽고 외국어 공부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놀라시면서 외국어는 뭘 할 줄 아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영어와 중국어를 한다고 회사에서도 교서 통역일을 도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님 표정이 확 달라지더라고. 정말 신기하다고. 요즘 젊은 여자들 중에서는 보기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 특별한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혹시 그림에도 관심이 있냐고, 미술 작품을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저는 좋아한다고, 특히 수채화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어떤 수채화를 좋아하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자연을 그린 그림들을 좋아한다고, 특히 꽃이나 풍경화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어머님이 일어나시더니 어디론가 가셨다가 그림 한 점을 가져오셨어요. 아름다운 수채화였는데 정원의 장미를 그림 작품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정말 아름답다고 색감도 좋고 구도 훌륭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빛의 표현이 뛰어나다고 마치 실제 장미를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웃으시면서 이 그림이 누가 그린 건지 아니하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모르겠다고 하지만 정말 실력이 뛰어난 화가의 작품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오셨어요. 대학교 미술과 동기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중겨 한 여자를 가리키시더라고요. 이분이 이 그림을 그린 친구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 속 여자가 바로 제 어머니였거든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저와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이분이 바로 저의 어머니라고 말이에요. 이번에는 어머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이냐고? 그럼 소희가 바로 그 친구의 딸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새로운 기분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꿈을 포기하면서 혼자 저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생각하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님도 안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재능이 뛰어난 친구였는데 연락이 끊어져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만약 계속 연락했다면 도와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운명처럼 친구의 딸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 어머니를 닮아서 예술적 감각이 있는 것 같다고 앞으로 그림을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시간 날 때 같이 그림을 그려도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강민준에게 이야기해 드렸어요. 어머님이 제 어머니와 친구였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강민준도 놀라시면서 그런 인연이 있었다니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다고 앞으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여러 가지를 잘한다는 걸 보시고 감탄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에 어머니 유품을 다시 꺼내봤어요. 그 중에서 그림 도구들을 발견했네. 이제야 왜 어머니가 그런 걸 가지고 계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화가의 꿈을 가지고 계셨던 거였어요. 다음 주에 어머님이 다시 저를 부르셨어요. 이번에는 그림을 함께 그려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의 재능을 이어받았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머님도 제 그림을 보시고 정말 재능이 있다고 꼭 어머니를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머님과 저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그림도 그리고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님이 제 어머니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 저도 지금까지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 처음에는 갑작스럽게 바뀐 며느리 때문에 당황스러웠지만 지금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저 같은 며느리를 만나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님과 가까워진 후 회사 생활도 조금씩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중국어 통역을 성공적으로 해낸 후 이미경 과장님도 저에게 조금은 다른 시선을 보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곱지 않은 눈빛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유럽의 한 대형 패션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계약이었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청사되면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프로젝트였거든요. 이미경 과장님이 팀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하니까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특히 실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시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밤늦게까지 남아서 자료를 정리하고 빠뜨린 게 없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실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날이 왔어요. 유럽 본사에서 임원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미팅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미 경 과장님도 평소보다 더 긴장하신 것 같았어요. 미팅 당일 아침, 저는 일찍 회사에 나와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의실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미팅이 시작되기 1시간 전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핵심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갑자기 열리지 않는 거였어요. 컴퓨터에서 파일이 손상되었다는 메시지가 계속 떴습니다. 이미 경 과장님이 황급히 달려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파일이 갑자기 안 열린다고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더라고요. 배고 파일은 어디 있냐고, 혹시 다른 곳에 저장해 둔 게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급하게 확인해 봤지만 메인 파일이 손상되면서 배고 파일도 함께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다른 팀원들도 몰려와서 파일을 복구하려고 했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유유 임원들은 이미 회사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경 과장님이 저에게 화를 내셨더라고. 이런 중요한 일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냐고, 회사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치는지 아니었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어제까지 파일이 멀쩡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건 제 잘못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담당했던 일이니까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용기가 생겼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미 경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기억하는 내용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만들어 보겠다고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말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복잡한 자료를 어떻게 기억만으로 만들 수 있냐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미친 듯이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그 자료를 몇 번이고 봤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 있었거든요. 숫자나 구체적인 데이터들도 거의 기억하고 있었어요.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했어요. 물론 원본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핵심 내용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어학 실력을 살려서 영어 버전도 함께 준비했어요. 이미 경 과장님이 제가 만든 자료를 보시고는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걸 기억만으로 만들 수 있냐고, 정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다른 팀원들도 신기해하며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미팅이 시작됐어요. 유럽 임원들이 회의실에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까다로워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자 저는 긴장되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간중간 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저는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이미 경 과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줄 몰랐던 것 같았어요. 특히 한 임원이 까다로운 질문을 했는데 저는 차분하게 설명드렸어요. 우리 회사의 강점과
이번 콜라보레이션의 장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모니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유럽 임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특히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대처한 게 놀랐다고 하더라고. 계약 진행에 긍정적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이미경 과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오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혹시 또 혼나는 건 아닌지 걱정했지만 용기를 내서 따라갔습니다. 과장님이 의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정말 고생했다고, 만약 제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 능력을 제대로 몰랐다고, 앞으로는 더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표정에서는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은 기색이 느껴졌어요. 마치 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정말 평범한 신입사원이 맞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강민준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파일이 갑자기 손상된 일부터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만든 일까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강민준이 놀라시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제가 점점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 같다고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파일이 갑자기 손상된 게 정말 우연이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어제까지 멀쩡했던 파일이 하필 중요한 미팅 당일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강민준도 제 말을 듣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혹시 누군가 일부러 그런 일을 벌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어요. 회사에서 저를 견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이 있을까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어요. 이미경 과장님이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고, 다른 직원들도 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궁금했거든요. 다음 날 출근해서 동료들의 반응을 살펴봤어요. 어제 일 때문에 저를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존경하는 눈빛도 있었지만 시기하는 듯한 눈빛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 선배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하더라고요. 어제 정말 대단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모든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목소리에서 의심스러워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준비했다고, 여러 번 봐서 기억하고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선배는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점심시간에 강민준을 만났어. 어제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저를 의심하고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감했어요. 이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견제도 받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이제 정말로 이 회사에서 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성공 후 며칠이 지났는데도 회사 분위기가 묘했어요. 동료들은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두각을 나타내니까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이미 경 과장님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칭찬은 해주셨지만 저를 보는 눈빛에서는 경계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마치에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미 경 과장님이 제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다른 부서 직원이 살짝 귀띔해 준 건데 과장님이 인사팀에 제 이력서를 다시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만약 과장님이 제 정체를 알아내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강민준과의 결혼도 들통날 수 있고 그러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에 강민준께 이 일을 말씀드렸어요. 과장님이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혹시 제 신분이 밝혀질까봐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강민준도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강민준이 말씀하시길 임원들이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지만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누군가 의심을 갖고 파고들면 언젠가는 들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다니던 대학교 동기 중 한 명이 강성구로 뱀 면접을 보러 왔다가 저를 본 거예요. 그 동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할까봐 정말 걱정됐습니다. 다행히 그 동기는 면접에서 떨어졌지만 저를 본 것만은 확실했어요. 혹시나 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정말로 저를 본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왜 여기서 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적당히 둘러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 동기가 입이 가벼운 편이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특히 제가 한성산업회장의 혼외자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에 정말로 그 일이 터졌어요. 회사에서 누군가 제 과거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소문이었지만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동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소희가 사실은 어떤 회장의 딸이라는 동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능력을 보이는 거라는 동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였어요. 이미 경 과장님도 그 소문을 들으신 것 같았어요. 저를 부르셔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과장님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으셨지만 빙빙 돌려서 제 배경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가족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강성그룹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과장님은 제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때 과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신입사원의 배경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미리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마치 저에게 무언가를 자백하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이렇게 계속 의심받으면서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만약 제가 회사에 방해가 된다면 그만두겠다고 말이에요. 과장님이 놀라시면서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권윤돌에게 의심을 받는 게 괴롭다고,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다고 했어요. 그때 과장님의 표정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마치 제가 진짜로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당황하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결국 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두지는 말고 좀 더 지켜보자고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투명하게 행동해 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에 강민준을 만났어요. 창원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고,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민준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 강민준이 말씀하시길 필요하면 제가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도망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저는 더욱 열심히 일하기로 결심했어요. 실력으로 인정받으면 소문 같은 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힘들겠지만 끝까지 버텨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어. 이번에는 국내 대형 유통업체와의 계약이었는데 경쟁이 치열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도 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하지만 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제가 특별한 배경이 있는 사람이라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분위기가 정말 싫었어요. 그냥 평범한 동료로 지내고 싶었는데 이상한 오해 때문에 거리감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 복도에서 언니를 마주친 거예요. 언니가 갑자기 한국에 돌아온 건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도 저를 보고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설마 강성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굵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어요. 언니가 나중에 따로 만나자고 하고는 급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언니가 돌아온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강민준께 말씀드리고 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예뻤지만 뭔가 지쳐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언니가 말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생각보다 일이 잘 안 됐다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강민준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정말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언니가 떠난 후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지금은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때 언니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자기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고,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저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언니와의 만남 후 며칠이 지났는데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언니가 자기 자리를 제가 차지하고 있다고 한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과연 언니가 뭘 할 작정인지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로 언니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에 회사 로비에서 언니를 다시 봤는데 이번에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침 면접을 보러 온 것 같은 차림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다른 길로 피해서 언니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언니가 여기 온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설마 강성구로 배입사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강민준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가 회사에 왔었다고, 혹시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민준도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강민준이 말씀하시길 아버님께서 언니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성산업에서 일하고 싶다고 한다는 소식도 도고했습니다. 하지만 강성구로 배는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날 오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인사팀에서 새로운 직원이 들어온다는 공지가 있었는데 바로 언니였습니다. 한유리라는 이름으로 기획팀에 배치된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 언니가 어떻게 강성구로 배 들어올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방법을 찾은 것 같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언니가 저희 팀으로 출근했어요. 이미경 과장님이 팀원들에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새로 들어온 한유리들이라고, 경력이 있으니까 잘 협조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언니는 저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이제부터 진짜 경쟁이 시작된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이미 경 과장님은 언니를 굉장히 반기시는 것 같았어요. 경력도고 능력도 뛰어나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슬쩍 쳐다보시는 눈빛에서 뭔가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언니는 첫날부터 완벽했어요. 회사 시스템도 금방 파악하고 업무도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동료들도 언니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역시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신입사원인 저와는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언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같이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다른 동료들 앞에서는 친한 사이인 척했지만 불만 있을 때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언니가 말하더라고요. 여기가 원래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지금까지 제가 잘 지켰지만 이제는 원래 주인이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왜 이런 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언니가 먼저 떠났던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해외에서 실패한 이야기를 해줬어. 생각보다 일이 잘 안 됐고 돈도 많이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기 자리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강민준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원래는 자기가 결혼했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가로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해명하려 했지만 언니는 들으려 하진 않았어요. 그 후로 회사에서 언니와 저 사이에 미묘한 경쟁이 시작됐어요. 언니는 저보다 경력도 많고 능력도 뛰어났기 때문에 금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저에 대한 의심은 계속 커져갔어요. 이미 경 과장님도 언니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중요한 일은 언니에게 맡기시고 저에게는 단순한 업무만 주셨습니다. 마치 저를 견제하기 위해서 언니를 데려온 것 같았어요. 며칠 후에 팀 회의가 있었는데 언니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과장님도 언니를 칭찬하시면서 앞으로 더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해도 언니만큼 주목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언니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고 저는 그냥 평범한 신입사원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에 강민준께 하루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언니가 회사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저는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강민준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언니가 정말로 저를 몰아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민준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정말로 제가 뒷백영 때문에 버티고 있다는 게 맞는 말이 되어버리니까요. 제 힘으로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언니의 공격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면서 저를 무능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동료들도 점점 언니 편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어요. 언니가 워낙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언니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팀에서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특히 이미 경 과장님이 언니를 통해서 저를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언니에게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면서 저에게는 허드렛일만 시키셨습니다. 마치 저를 자신에서 그만두게 만들려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동료들의 대화를 들어버렸어요. 칸소이는 처음에 잘하는 것 같더니 요즘은 별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역시 한유리 대리 같은 경력자가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니와 비교당하면서 무능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거든. 이러다가 정말로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에 언니가 제게 와서 말하더라고요.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떻겠냐고.
여기서 버티는 것보다는 다른 곳을 찾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언니에게 대답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비웃으면서 그런 고집이 어디까지 갈지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로 각오를 다졌어요. 언니가 아무리 저를 괴롭혀도 굽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운명이고 강민준과 결혼한 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전쟁 같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언니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강민준이 제 상태를 보시고 걱정하시더라고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서 물러서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언니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과연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정말로 언니를 이길 수 있을지 확실히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언니가 회사에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언니는 이제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고, 저는 점점 투명 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이제는 대놓고 언니만 찾더라고요. 특히 이미 경 과장님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저에게는 복사나 정리 같은 자무만 시키시고 중요한 회의에서도 저를 제외시키셨습니다. 언니가 오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큰일이 터졌어요. 회사에서 분기별 실적 발표회가 있었는데 강민준이 직접 참석하셨거든요. 저는 평소처럼 뒤쪽에 앉아서 조용히 있었는데 갑자기 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질문할 게 있다고 손을 들더니 마이크를 받아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내에 특별한 배경을 가진 직원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정한 인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저는 언니가 무엇을 노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를 겨냥한 발언이었거든요. 강민준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언니가 계속해서 말하더라고.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일부 직원들이 실력과 상관없이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이런 것들이 다른 직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이미 경 과장님이 언니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소문들이 실제로 있다고 회사 차원에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몇몇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이러다가 정말로 제 정체가 들통날 것 같았거든요. 강민준도 당황하신 것 같았지만 차기 회장 입장에서 함부로 말씀하실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때 언니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특히 기획팀에 그런 의혹을 받는 직원이 있다고,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부인하자니 거짓말 같았고 인정하자니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강민준이 차분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소문들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일 뿐이라고, 회사는 오직 능력으로만 평가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언니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소희라는 직원이 입사 초기부터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고, 배경을 제대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직접 쳐다보면서 본인이 직접 해명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열렬히 일했을 뿐이라고, 특별한 배경 같은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오히려 의심스럽게 들렸을 거예요. 그때 이 믿기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한소의 직원에 대해서는 본인도 의문점이 있었다고, 신입사원 직원은 너무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입사 과정도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덧붙이셨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정말로 도망치고 싶었어요. 강민준이 다시 한번 진정시키려고 하셨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언니가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언니가 말하더라고요. 사실 한소혜가 어떤 회장의 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특별 채용된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순간 회의실이 술을 넘고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갑자기 일어나서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났거든요. 화장실로 달려가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언니가 제게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얼마 후에 강민준이 화장실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강민준이 말씀하시더라고.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대책을 생각해 보자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 같아서 절함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하고 누누가는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는가. 버전닝 미경 과장님은 저를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과연 어떤 배경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니 강민준과의 결혼까지 들통날 것 같고 계속 부인하자니 거짓말쟁이 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집안이 좀 복잡한 편이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장님은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 쇼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강민준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닌가 하고 맘들였어요. 강민준이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언니가 너무 심하게 했다고,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공격할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한다면 언니를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아예 내보낼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정말로 제가 뒷배경을 이용한다는 게 맞는 말이 되어버리니까요. 저는 제 힘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는 게 정말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저를 볼지,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회사에 도착한 이 예상했던 대로 했어.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수군거렸고 연멸춘 대놓고 피하기도 했습니다. 언니는 오히려 당당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점심시간에 언니가 저에게 왔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더 이상 버티는 것보다는 조용히 물러나는 게 서로에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비웃으면서 말하더라고. 그럼 더 큰 일이 생겼도 자기는 모른다고 지금까지는 약과였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큰 위기가 올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과연 언니가 다음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지, 저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됐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생겨도 끝까지 버텨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언니의 경고 후 며칠 동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언니가 뭔가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의 제 입지는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동료들은 저를 대놓고 피했고 이미 경 과장님은 아예 중요한 일에서 저를 배제시켰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주 금요일 정말 큰일이 터졌어요. 전 직원이 참석하는 원래 회의가 있었는데 강민준을 비롯한 임원들이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뒤쪽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있었어요. 회의가 거의 끝날 무렵 갑자기 이미 경 과장님이 발언을 요청하셨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시더라고. 최근에 회사 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직원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이런 일은 다른 성실한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물러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과장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더라고요. 한소의 직원의 입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지금부터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무슨 증거를 찾아낸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머릿속에 하얘졌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소희가 실제로는 한성산업 회장의 딸이라고 그래서 특별 채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숨기고 일반 직원이 척해왔다고 폭로하셨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부인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난 것 같았거든요. 그때 언니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자신이 모든 걸 알려줬다고 회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직접 해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강민준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변명을 해보려고 했어요. 제가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언니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한소희가 단순히 회장의 딸이 아니라 강민준의 아내라고 폭로한 거예요. 원래는 자신이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소희가 가로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옹성거리고 놀란한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강민준의 표정도 굳어졌고 임원들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이미 경 과장님이 더 추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소희가 처음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던 거라고 이런 부정한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즉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모욕당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거든요. 눈물이 나려고 해서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민준이 일어나셨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처음으로 입을 여신 거예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준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한소희는 분명히 본인의 아내가 맞다고 하지만 그것이 부정한 입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결혼 사실을 숨기고 일반 직원으로 성실하게 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강민준이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소희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다고 결혼 사실과 상관없이 인정받을 많은 직원이라고 하셨어요. 독이 이런 식으로 개인을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경 과장님이 반박하려고 하셨지만 강민준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소희에 대한 모든 공격은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겠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강민준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더라고. 한소희는 본인이 사랑하는 아내라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이렇게 모든 모들 앞에서 저를 지켜주시는 강민준의 모습이 너무 고마웠거든. 정말로 저를 보호해 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강민준이 회의를 마무리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이용한 공격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모든 직원들은 오직 업무 능력으로만 평가받을 것이라고 하셨어. 회의가 끝난 두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하나 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하더라고. 이번 한 번은 넘어갔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계속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당당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이미 경 과장님은 완전히 기가 꺾인 것 같았어요. 강민준에게 직접 경고를 받으셨으니까 앞으로는 함부로 저를 건드릴 수 없을 거였어요.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동료들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축하한다고, 부러우면서도 존경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피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 어떤 선배는 저에게 와서 사과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오해했다고, 앞으로는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태도 변화가 너무 극적이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퇴근 후에 강민준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더 일찍 나서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강민준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모든 게 공개됐으니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당당하게 지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드디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숨기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비록 원치 않는 방식으로 공개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유를 얻은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제 인생의 진짜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회사에서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편한 관계가 되었어요. 특히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더 이상 숨길 게 없으니까 마음을 열고 지낼 수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함께 밥도 먹고 회식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했습니다. 진짜 직장 동료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미경 과장님은 그 사건 후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셨어요. 새로 오신 김 과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저를 공평하게 대해주시고 능력에 따라 일을 맡겨주셨어요. 덕분에 일하는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에는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대리로 승진한 거예요. 강민준의 아내라는 이유가 아니라 순전히 제 실력을 인정받아서 승진한 거였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건 돌아가신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혼외자로 태어나 숨어 살던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언니와의 관계는 결국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 사건 후에 언니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제게 화를 내면서 자기 자리를 뺏었다고, 원래는 자기가 있어야 알고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아버지를 통해서 언니 소식을 듣는데 아직도 억울해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모든 걸 가로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언니는 언니대로 자기 길을 찾아가겠죠. 저는 더 이상 언니의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충분히 상처받았고, 이제는 제 행복에 집중하고 싶거든요. 아버지도 많이 기뻐하셨어요. 한성산업이 강성그룹과의 계약 덕분에 완전히 회생했거든요. 이제는 중견기업 판열에 올랐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강성그룹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언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버지는 안타까워하시지만 저는 담담해요. 언니가 선택한 길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편안은 강민준과의 관계였어요. 처음에는 계약 결혼 같은 느낌이 왔는데 이제는 정말 부부가 된 것 같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강민중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다시 해주셨어요. 진짜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시더라고. 이번에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제대로 된 신부가 되어달라고 하셨어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진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정말 원하는 결혼식이에요. 어머님도 정말 기뻐하시면서 준비를 도와주고 계세요. 드레스도 함께 골랐는데 정말 예뻐요. 어머님과의 관계도 정말 좋아졌어요. 이제는 진짜 딸처럼 생각해 주세요. 주말마다 만나서 그림도 그리고 차도 마십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시는데 점점 실력이 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어머님이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제 어머니를 기리는 그림 전시회를 열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작품, 저희 작품을 함께 전시하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제가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자신 있어요. 그동안 쌓은 경험과 실력으로 자르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팀원들도 저를 정말 잘 따라주세요. 처음에는 사장 부인이라서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냥 한 대리로 봐주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정말 철저하게 하려고만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담당한 프로젝트가 회사 역사상 최대 수익을 올렸다고 하더라고. 강민준도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시면서 축하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주모 살면서도 꾸준히 공부했던 것, 회사에서 견디면서 실력을 쌓은 것, 모든 게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언니와의 갈등도 저에게는 성장의 계기가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언니가 아직도 저를 원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도 별로 상처받지 않아요. 얼마 전에 옛날 대학 동기들을 만났는데 모두들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항상 음치로 있었는데 지금은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친다고 했어요. 저도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한소희 강민준의 아내자 강성그룹의 유능한 직원이라고 말이 가끔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면 꿈 같아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인생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요. 회사에서 더 큰 성과를 내고 싶고 강민준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기리는 전시회도 성공적으로 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꿈들이 하나씩 이뤄질 것 같아요. 오늘 밤에도 강민준과 함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우리의 꿈,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들 말이에요. 정말 덜 익혀보면 그림자 속에 숨어 살던 제가 이렇게 밝은 곳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물론 제 노력도 있었지만 저를 사랑해주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제 저는 더 이상 숨겨진 딸이 아니에요. 당당한 한 사람으로 사랑받는 아내로 유능한 직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복이 계속되기를, 그리고 저와 같은 꿈을 꾸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요.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